안녕하세요. 윤쌤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성인간호 334페이지에서 342페이지에 해당되는 비뇨생식기계 질환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생식기계 질환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와 있기는 하는데, 그 중에서도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친구들만 묶어서 같이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질환을 들어가기 전에 해부생리에서 비뇨기계 구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해부생리에 보면 비뇨기계의 구조 요약 정리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위에 지금 카드 띄워 드릴게요. 이 부분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이 질환을 공부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질환을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비뇨생식기계 질환 보시면 자, 먼저 이제 사구체 신염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콩팥을 이루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를 네프론이라고 하는데, 요 네프론을 이제 쪼개서 봤을 때 이렇게 실타래처럼 엉켜 있는 것을 사구체라고 해요. 실질적으로 사구체에서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구체, 여기 안에 있는 사구체의 염증이 생긴 거를 사구체 신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노폐물을 걸러내는, 그러니까 이 사구체는 노폐물을 걸러내서 소변을 만드는 거거든요. 소변을 만들어내는 신장에 사구체에 염증이 생기는 걸 사구체 신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해부학적인 구조를 알고 계셔야 이런 말들이 이해가 가기 때문에 우리 해부생리에서 정리해드린 비뇨생식기계 구조를 반드시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이 질환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훨씬 도움은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사구체에 염증이 생긴 병이 사구체 신염입니다. 자, 그래서 원인을 보시면 편도선염 등 상기도 감염에 의해서 알레르기 반응에 의해서 사구체 신염은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원인은 크게 중요치는 않고요. 자, 이제 증상이 비뇨생식기계가 이제 다치게 되게 되면 아프게 되면 이제 소변 보는데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혈뇨, 소변에서 혈액이 섞여 나오고 그다음에 단백질이 빠져나오기 시작하죠. 단백뇨가 나오게 되면은요, 우리 소변은 진하고 거품이 나는 소변이 좀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당연히 염증이기 때문에 열이 나죠. 열이 나고, 그 다음에 신장은 해부학적으로 우리가 이제 뒷구리라고 하는 부분에 위치를 해 있기 때문에 이 옆구리에 통증이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신장은요, 혈압을 조절하는 하나의 장기예요. 신장, 콩팥은 혈압을 조절하거든요. 혈압을 조절하는 장기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지금 문제가 생기니까 혈압이 상승을 하는 혈압이 조절이 잘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신장, 대표적으로 신장이 하는 일은 뭐죠? 수분, 노폐물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신장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 수분과 노폐물이 잘 빠지지 않게 되면서 부종이 발생을 합니다. 특히 얼굴 쪽 부종. 네, 크게 그냥 우리 부종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몸이 지금 힘들어요. 식욕부진, 힘없어요. 권태감, 그다음에 속이 울렁울렁거리는 오심구토 이런 소화기계 증상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진단 검사를 보겠어요. 진단 검사는 소변 검사 당연히 하셔야 되겠죠. 신장, 콩팥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소변을 걸러내는 소변을 만들어내는 신장에 문제가 발생을 했다 하면 반드시 소변에 이상이 발견이 되기 때문에 이런 혈뇨, 단백뇨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소변 검사 반드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신장이 현재 잘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피 검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혈액 검사 항목의 이름을 좀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장 기능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혈액 검사 BUN, 크레아티닌 검사, 요게 있어요. BUN 크레아티닌. 그래서 요거 기억하셔야 되겠죠? BUN, 크레아티닌은 신장의 기능을 현재 반영해주는 대표적인 혈액 검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 여러분 이런 증상 굳이 다 외우지 마시고요. 진단 검사, 제일 중요한 요 BUN 크레아티닌 검사 요거랑 그다음에 원인도 크게 외우실 필요 없겠죠. 사구체 신염이 무엇인지, 염증이 생기는 거니까 진단검사, 소변검사하고 BUN 크레아티닌 증가하는 거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럼 치료 및 간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보통 비뇨생식기계 질환, 성인 간호 쪽에서 시험을 출제한다면 비뇨생식기계 질환에 무슨 질환이 있다. 이 질환의
환자 간호로 옳은 것은, 특히 이 치료 및 간호에 대해서 시험을 주로 내요, 여러분. 여기서.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여러분 세밀하게 막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신장 쪽에 우리가 문제가 발생했으면 어떤 치료하고 어떤 간호를 하면 되지, 요런 부분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특히 시기에 대해서 정말 여기서는 잘 내거든요. 시기. 자, 그래서 신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신장은 뭐라 했죠? 수분과 노폐물을 배설하는 대표적인 장기였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수분, 노폐물 배설 당연히 잘 안 되겠죠? 그러면서 뭐가 생겨요? 부종이 생기죠. 부종이 있을 때 우리 뭐뭐 제한해요? 수분 제한, 소금, 저염이니까 소금을 제한을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거, 단백질을 제한합니다. 제한이라기보다는 저단백으로 식이를 제공해요. 저단백. 보통 여기가 고단백으로 생각을 하세요. 왜냐? 소변에서 단백뇨 빠지네? 빠진 만큼 보충해야 되니까 고단백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요. 지금 단백뇨 빠지는 거와 무관하게 신장이 안 좋을 때는요, 여러분 저단백 드셔야 돼요. 특히 이 사구체 신염이 있을 때 저단백을 드셔야 되는데,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얘네들이 제거가 되지 않아요. 단백질을 먹잖아요, 여러분. 단백질을 먹게 되면 이거에 대한 노폐물이 발생해요. 단백질 사용하고 남은 노폐물이 발생을 하는데, 이 노폐물이 1차적으로는 간에서, 2차적으로는 신장에서 이제 제거가 되거든요. 1차적으로 이 단백질을 사용하고 남은 찌꺼기 노폐물은 쓰레기죠. 1차적으로는 간에서, 2차적으로는 신장에서 처리가 돼요. 그래서 이 노폐물이 처음에 간으로 갈 때는 암모니아라는 노폐물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암모니아를 간에서 처리해 주잖아요. 그러면 이 노폐물이 뭘로 바뀌냐? 요소, 요산 이런 거 있죠. 요걸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 요소를 갖다가 신장에서 걸러줘야 되는데, 신장이 현재 고장이 났죠. 그러면 이 노폐물을 처리하지 못해요. 그러면 이 찌꺼기, 단백질을 사용하고 남은 찌꺼기인 이 요소가 혈액 속에 증가를 하게 돼요. 이걸 바로 우리는 요독증이라고 하거든요. 신장이 안 좋은 상태에서는 이 노폐물, 단백질 찌꺼기를 현재 제거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돼요. 그러면 요독증이 발생을 하고, 만약에 간에서 이걸 처리 못하면 뭐죠? 간성 혼수, 암모니아가 증가해서 간성 혼수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과서 맥락에서 단백질을 제한해야 되는 질환은 간성 혼수일 때, 그 다음에 이렇게 신장이 안 좋은데, 특히 신장에서도 사구체 신염과 그 다음에 이제 뒤에서 할 건데 만성 콩팥병이라고 하는 신부전, 여기 신부전증, 이때 단백질 제한해요. 웬만하면 우리 교과서 맥락에서는요, 단백질, 그러니까 이런 질환들, 지금 성인 간호학에서 나온 질환 있죠. 성인 간호의 질환에서 신체 회복을 위해서 식이를 권장을 할 때 있잖아요. 대부분 단백은 올려주세요 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과서 맥락에서 유일하게 단백 제한을 해야 되는 질환 3개 꼭 기억하세요.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단백질을 먹고 나서 노폐물이 생기는데 이거를 거르지 못해서 이게 이해가 안 가시면 우리 교과서 맥락에서 단백을 제한해야 되는 질환을 기억하시면 돼요. 대표적으로 뭐죠? 간성 혼수 일때 단백 제한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신장 질환에서 사구체 신염, 그 다음에 신부전, 만성 콩팥병이라고도 많이 하는 이런 신부전이 걸렸을 때는 단백을 제한해요. 그래서 우리 식이에서 뭐는 단백을 먹고 뭐는 단백을 제한하고 막 이렇게 있는데 기억하세요. 딱 대부분의 질환에서는 신체 회복을 돕기 위해서 단백질 증가를 해주라고 하거든요. 근데 딱 우리 교과서에서 단백 제한하는 거는 간성혼수, 사구체 신염, 신부전 요 3개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사구체 신염에서는 단백질 제대로 제거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쓰레기 처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백질을 계속 먹어버리면 몸에 이 단백질의 찌꺼기가 계속 쌓이게 되어서 요독증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저단백 드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몸에 염증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굉장히 몸이 힘들거든요. 몸이 힘들어요. 소모성 질환이라고 해서 열도 나고 몸이 굉장히 힘든 상태예요. 이럴 때는 탄수화물을 좀 많이 줍니다. 그래서 열량이 좀 높게 몸에서 힘이 날 수 있도록 고탄수화물 식이로 제공을 해서 지금 보시면 막 권태감 이런 거 발생하죠. 몸에 힘이 빠지고 식욕부진도 발생을 해요. 이럴 때는 고탄수화물 식이 좀 탄수화물을 좀 빵빵하게 주셔가지고 몸에 힘이 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사구체 신념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특히 사구체 신념을 떠나서 신장 질환에서 중요한 건 뭐냐? 부종 가지고 자주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뭐 저단백을 줄 건지 고단백을 줄 건지 이거 가지고 잘 물어봐요. 그래서 부종이 생겼을 때 식이면에서는 수분 제한하고 저염식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사구체 신념 단백질 많이 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단백 줍니다. 요거 두 개 제일 중요해요.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몸에 힘이 없는데 환자분한테 움직이세요. 운동하세요. 이거 하는 거 아니죠. 몸에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침상 안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부종이죠. 몸에서 노폐물과 수분이 잘 빠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수분이 잘 빠지지 못하는 상황에 부종이 생기죠. 이럴 때는 섭취량과 먹는 것에 비해서 얼마나 배설을 하는지 섭취량과 배설량을 꼭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뭘 측정하죠? 체중 측정. 이거는 살이 찌고 빠고를 보는 게 아니라 부종으로 물이 얼마나 찌고 물이 얼마나 빠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장 부분에서 보통 시험을 낸다 하면 부종 시의 간호에 대해서 정말 많이 내죠. 부종 시에 수분 제한하고 저염식이 먹고 수분을 먹는 만큼 얼마나 배설하는지 우리가 섭취량과 배설량 측정, 요거를 우리는 IO 체크라고도 이렇게 불러요. 줄여가지고 약어로. 자, 그 다음에 체중 측정을 하는데 요거는 살이 찌는 게 아니라 부종으로 인해서 물이 찌는지를 보는 체중 측정을 하는 거죠. 요런 것들이 보통 우리가 신장 질환 요런 돼서 주로 물어보는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염증이잖아요. 염증이니까 약물 투여할 때 보통 세균에 의한 거라서 항생제 사용하고, 혈압이 높으니까 혈압 강화제 써서 혈압 조절하시고, 소변이 너무 잘 안 나와요. 그러면 이뇨제도 사용을 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뭐 이런 세밀한 약물 투여까지 다 외우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고요. 사구체 신념에서 제일 중요한 맥락은 치료 및 간호에서 부종 시에 어떻게 할 것이냐, 식이 부분은 어떻게 줄 것이냐, 이 부분을 잘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셔야 되는 부분은 신우신념이 나와 있어요. 신우신념 같은 경우는 교과서 339페이지. 근데 이 신우신념 같은 경우에는 뭐 시험에 자주 출제되지도 않은 거고, 우리 문제은행에도 보면 딱 한 문제 나와 있어서 제가 지금 언급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장의 해부학적인 위치 중에 우리 신우가 어디 있는지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신우라고 하는 곳은요, 여러분, 여기 신우라고 써져 있죠. 신우고 이 중간에 이렇게 있는 이 부분이거든요. 소변에서 소변을 모으는 깔때기의 역할을 해요. 이 곳곳에서 이렇게 네프론에서 소변을 모아서 여기로 다 이렇게 보내요. 이게 보내면 여기 이렇게 소변이 쌓이거든요. 소변을 모으는 깔때기라고도 해요, 신우는. 그런데 뭐 굳이 신우까지 뭐 세밀하게 보실 필요는 저는 없다 봅니다. 자, 신우신념은 뭐 급성, 만성 뭐 이렇게 나눠요. 자, 급성으로 오면 급작스럽게 오는 거고, 만성은 뭐 좀 이렇게 경과가 진행이 된 거죠. 수년간에 걸쳐서 세균이 감염돼서 뭐 6개월 이상, 뭐 3개월 이상, 뭐 이런 식으로 되면 만성이다 라고 부르는데 뭐 이것도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먼저 신우, 아까 신장에 있는 신우 부분에 염증이 생긴 거죠. 그래서 신장의 신우에 세균성 감염으로 인해서 흔한 감염, 신우에 생긴 감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당연히 감염이기 때문에 증상은 오한과 열이 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식욕 부진 와요. 오심, 구토. 그다음에 신장이 있는 부분이가 우리가 옆구리, 뒷구리라 했으니까 옆구리 통증 이런 거죠. 이런 거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신우신념이 있게 되면은요, 소변이 약간 탁하게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단 검사에서 소변 검사하는데 소변이
농이 섞여 있고 세균이 발견되기 때문에 소변 색깔이 딱 받아봤을 때 투명하지가 않고 좀 뿌옇죠. 뿌옇게 발견이 되겠고 혈액 검사에서 당연히 염증이니까 백혈구 숫자가 증가를 보이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염증 있을 때 소모성 질환이니까 침상 안정하시고 항생제 투여하시고 이렇게 하면 돼요. 뭐 굳이 이런 거 외우실 필요는 없으시고 그냥 한번 스치듯이 넘어가셔도 되는 부분이 신우신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심부전증이 중요합니다. 만성 콩팥병이라고 부르죠. 심부전증. 만성 콩팥병이라고 불러요. 자, 신장이 부전한 상태예요. 신장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상태고, 심부전증은 급성과 만성으로 우리가 나뉠 수가 있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설명드릴 거는 만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만성. 자, 교과서 340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이제 보시면 돼요. 340페이지에 만성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심부전이란 신장의 기능 자체가 제대로 돌아가지가 않는 상태, 감소되었다. 신장 기능 자체가 감소 또는 완전히 그 기능을 잃어버린 상실된 상태로 우리 신장이 하는 일이 뭐죠? 몸 안의 노폐물, 몸 안의 노폐물, 수분과 노폐물을 배설하는 대표적인 장기가 신장인데 이 기능이 지금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쵸? 몸 안의 노폐물과 수분을 걸러주는 하나의 장기가 기능이 감소되거나 상실된 상태니까 이런 찌꺼기들이 몸에 쌓이는 상태, 대표적으로 특히 수분이라든지 염분 같은 것들이 축적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원인을 보시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심부전증은 발생을 하는데 악성 고혈압,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으신 분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 신장 쪽에 문제가 있었던 분들, 만성 사구체신염이라든지 신우신염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심부전증이 발생을 할 수 있어요. 뭐 대표적인 뭐 원인을 꼽아라 라고 하면 이런 고혈압과 당뇨가 대표적인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여기 원인 뭐 굳이 중요치는 않습니다. 우리 시험 맥락에서는. 자, 증상을 볼게요. 구강에서 암모니아 냄새가 나요. 우리 심부전이 심하게 오신 분들은 특이적인 우리가 이걸 요독 냄새라고 부르거든요. 요독 냄새. 구강에서 암모니아 냄새가 나요. 단백질이 몸에서 제대로 제거되지 않아가지고 단백질의 찌꺼기 있죠.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단백질의 찌꺼기가 제대로 제거가 되지 않아서 이게 혈액 중에 막 돌아다니면서 이게 이제 냄새로 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요독 냄새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 책에서는 그렇게 언급은 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구강에서 특이적인 냄새가 나는데 요 암모니아가 그거잖아요. 단백질을 쓰고 남은 찌꺼기를 암모니아라 하죠. 요 암모니아 냄새가 나요. 그래서 신장 기능이 감소하여 정상적으로 신장을 통하여 소변이 배출되어야 할 노폐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독 있죠? 요독이 배설되지 못하고 체내에 축적되어 발생하는 다양한 증상들. 그래서 요독이 배출되지 못해서 입에서 특이적인 암모니아 냄새가 납니다. 자, 그 다음에 구강이 건조하고 신장 기능 중에 하나가 혈압 조절하는 기능이 있는데 신장이 망가져버리면 혈압이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고혈압이 나타나고요. 대표적인 증상, 부종. 그쵸. 그 다음에 이 몸에 요독이 쌓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소양감. 이게 뭐냐면 가려움증. 이런 것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 몸에 전체적으로 힘이 없어요. 왜냐? 몸에 노폐물이 현재 쌓이거든요. 몸 안에 노폐물이 쌓이기 때문에 몸이 굉장히 처집니다. 그래서 전신이 허약하고, 그 다음에 몸에 노폐물이 쌓이기 때문에 식욕부진도 발생을 하면서 오심구토가 막 유발이 돼요. 속이 울렁거리고 토할 것 같고 하는 오심구토. 그 다음에 우리가 요 노폐물이라고 하는 전해질도 제대로 걸러지지가 못하니까 전해질 불균형 같은 거, 막 요런 칼륨이라고 하는 거 막 수치 증가해 버리고요. 그 다음에 소변에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죠. 소변을 걸러내지 못하니까 핍뇨, 무뇨. 그쵸? 핍뇨와 무뇨 차이점 아시죠? 더 이상 설명 안 드려요. 자, 핍뇨, 무뇨. 설명드릴까요? 핍뇨에서 진행되면 무뇨죠. 핍뇨에서 진행되면 무뇨. 핍뇨는 하루 소변량이 500cc 이하, 무뇨는 하루 소변량이 100cc 이하. 요게 이제 크게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거예요. 소변량이 줄어요. 핍뇨, 무뇨는 소변량이 뚝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핍뇨, 무뇨. 그다음에 식욕부진. 몸에 노폐물이 쌓이니까 식욕부진 생기면서 이거 똑같은 게 또 있네요. 식욕부진 생기면서 오심과 구토 이런 것들이 막 유발이 되기도 하죠. 자, 중요한 건 제가 말했죠. 치료 및 간호가 중요하다 했습니다. 자, 보시면
치료 및 간호에서. 자, 식이 또 나왔어요. 우리 교과서 맥락에서 식이, 특히 저단백 식이 누구누구한테 준다 했죠? 아까 사구체 신염, 만성 콩팥병인 이 심부전증 환자, 그 다음에 간성혼수 환자에서는 당연히 저단백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식이, 저단백 중요합니다. 이 환자들 현재 단백질 많이 줘버리잖아요. 그러면 단백질을 몸에서 분해해서 밖으로 배출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막 몸에 엄청난 단백질의 찌꺼기, 단백질의 노폐물들이 쌓여서 간성혼수, 요독증, 특히 여기서는 요독증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분 안 나가니까 부종 발생하죠. 그렇기 때문에 부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식이에 수분과 염분 제한하셔야 되죠. 식이 중 가장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신장 기능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신장이 망가지게 되잖아요. 그럼 또 빈혈이 발생을 하거든요. 빈혈이 발생을 하게 돼요. 신장이 망가지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철분을 반드시 보충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신장 망가지게 되면 빈혈이 발생하는데 빈혈이 굉장히 좀 심해집니다. 그래서 철분 보충도 반드시 해주셔야 되겠고, 자, 보시면 여기 중요하게 별표 써놨죠. 칼륨과 인, 요거를 제한하셔야 돼요. 칼륨. 요거 K라고 하는 거, 전해질 중에 하나죠. K, 칼륨. 포타슘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인은 요 P. 칼륨과 인을 제한을 하셔야 되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 칼륨을 꼭 제한을 하셔야 돼요. 칼륨은 요 전해질에 들어가는데, 이 전해질 중에서도 요 칼륨인 K가 불균형해져서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어떻게 불균형해지느냐? K 수치가 상당하게 올라가 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심정지 같은 게 와요. 심장정지. 심정지 같은 것들 막 발생하고 결론은 환자가 사망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수치까지도 막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심부전 환자에서는 전해질이 불균형해지는데 그 중에서도 요 칼륨 섭취에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한을 하셔야 되는데 칼륨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음식 기억하셔야 돼요. 바나나, 오렌지, 감귤. 오렌지랑 감귤처럼 오렌지류 있죠. 얘네들에는 K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음식 제한하셔야 되겠고, 바나나도 대표적으로 K가 많은 음식이고요. 자, 그 다음에 푸른잎 채소. 대표적으로 시금치 같은 것들 있죠. 얘네들에 K가 많이 섭취되어 있어서, 이게 함유가 되어 있어서, K를 제한해야 되는 심부전 환자분들은 바나나, 오렌지, 감귤류, 푸른잎 채소 같은 것들은 섭취를 제한을 하셔야 되는 그런 시기 선택에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혈압이 막 상승을 하니까 혈압 조절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완전하게 신장 기능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완전히 상실이 돼버리게 되면 우리가 이제 선택하는 게 혈액투석, 복막투석,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신장 이식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요 혈액투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가 있습니다. 혈액투석. 자, 그래서 혈액투석을 하고자 했을 때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혈액투석을 하기 위해서는 동정맥류 수술이라는 걸 받아주셔야 돼요. 혈액투석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동정맥류 수술. 동맥과 정맥을 이어주는 수술 얘기예요. 그래서 만성 심부전 환자들에게서 신장 기능이 악화 정도에 따라 혈액 내 노폐물이 많이 축적되면 전신적인 증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러한 경우에는 신장이 기능을 못해서 이 노폐물을 걸러주지 못하니까 혈액투석을 통해서 혈액 내 노폐물을 제거해야 되는데, 자, 이 혈액투석을 위해 필수적인 수술이 있습니다. 뭐다? 동정맥류 수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동맥과 정맥을 이어주는 정맥을 확장하는 수술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액투석을 하기 위해서 받는 수술, 동정맥류 수술, 이렇게 큰 개념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동맥과 정맥을 이렇게 이어주잖아요. 그러면 정맥이 굵어져요. 정맥이 굵어지면서 혈액투석 하기가 좋은 그런 혈관 상태가 돼요. 이렇게 저는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자, 그 다음에 우리 문제은행에 보면 이렇게 동정맥류 설치를 하고 나서 환자의 주의사항에 관련된 문제가 상당히 나왔거든요. 네, 최근 국가고시에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최근이라고 하면 한 5년 내후 국가고시에서는
동정맥류에 관련된 문제는 제가 안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하지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문제은행에 있다고 하는 거는 과거에 그만큼 출제가 됐다는 걸 의미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우리가 정맥과 동맥을 이어주는 동정맥류 수술. 그러니까 혈액투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혈관 수술을 하셔야 되는데 이 혈관 수술을 하고 난 환자가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보시면 동정맥류 수술, 혈액투석을 하기 위함이잖아요. 혈액투석. 그래서 혈액투석 환자분들에게는 이 동정맥류가 여러분 생명줄이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생명줄. 이걸로 투석을 해서 몸에 있는 노폐물을 걸러내기 때문에 이 동정맥류가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으면 노폐물을 몸에서 걸러낼 수가 없고 그로 인해서 사망에까지 이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동정맥류는 혈액투석 하시는 분들에게는 생명줄과 같은 굉장히 소중한 그 혈관이에요. 그래서 관리를 정말 철저하게 잘 해주셔야 되겠고 생명줄이니까 그만큼 아껴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먼저 1번 투석 후에는 유분이 많은 크림 등을 이용해서 동맥 측에서 정맥 측으로 부드럽게 쓸어주듯이 마사지 해줍니다. 마사지. 혈관 순환. 혈관이 막히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 혈관 막히면 절대 안 돼요. 혈관이 막히면 투석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혈관이 막히지 않게 마사지 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순환을 위해서 따뜻한 물수건을 동정맥류 부위에 올려놓고 30분씩 3회 정도 찜질하는 것이 좋다. 마사지하고 우리가 찜질해요. 이거 이유 뭐죠? 혈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혈관이 막히면 안 돼요. 그래서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동정맥류 관리를 정말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투석 끝나고 나서 마사지도 해줘야 되고 따뜻한 물로 찜질도 해주셔서 혈관이 막히지 않게 관리해 주셔야 되겠고, 자, 2번 동정맥류가 있는 팔로는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팔베개를 하지 않습니다. 팔베개 하면 이 혈관이 눌리잖아요. 그러면서 또 혈관이 막히거나 순환에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거운 물건, 그러니까 자극 주면 안 되고 팔베개 같은 거 압력을 가해가지고 혈관이 또 막히게 하지 않아야 되는 거, 이런 거. 그래서 무거운 물건 들면 안 돼요. 그쪽 팔로는. 그리고 팔베개 하지 않습니다. 또 심한 운동 삼가하고요. 동정맥류가 있는 팔에는 시계, 팔찌 등의 착용을 금하며,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 얘네들이 또 순환을 방해하죠. 혈액의 순환을 방해하는 요소들은 웬만하면 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소매가 조이는 옷, 이 조이는 것도 동정맥류를 압박해서 순환을 방해해서 혈관을 막히게 할 수도 있어요. 입지 않도록 해요. 그래서 우리 동정맥류를 가지고 있으신 혈액투석 환자분들은 웬만하면 반팔을 많이 입고 다니십니다. 그 다음에 상처, 이 동정맥류 부위에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해요. 만약에 여기 상처가 생겨버리면 감염이 또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동정맥류가 있는 팔은 정말 소중하게 아껴주셔야 돼요. 관리 잘해야 되고 아껴주셔야 되는 생명줄이다. 요 큰 개념을 가지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동정맥류가 막히지 않게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는 거, 순환이 잘 되도록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3번 투석 후 혈압 측정은 저혈압 증상 확인을 하기 위함이며, 그러니까 투석 후에는 항상 혈압 측정하고요. 뭐 후뿐만 아니라 투석 전에도 혈압 측정하는데 뭐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여러분 혈액 투석을 하시는 분 팔에는요. 절대 동정맥류가 있는 팔에 혈압 재지 않아요. 동정맥류. 수술을 해가지고 혈관 만들어 놓은 부분은 생명줄이니까 아껴주라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혈관이 막히면 안 되고 순환이 방해가 되면 안 돼요. 우리 혈압제를 때 어떻게 하죠? 컵북에 압력 쫙 올려가지고 이 팔을 싹 조이잖아요. 이 조이면서 압력이 되면서 혈관이 순환이 방해가 되면서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동정맥류가 있는 팔에는 혈압을 재지 말아야 하며, 이거 정말 중요해요. 팔에 혈압을 재지 말아야 하며, 검사를 위한 혈액 채취라든지 정맥 주사도 여기는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혈액 채취한다고 여기다가 바늘로 구멍 뚫고 정맥 주사 하다가 감염이 또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혈액 투석을 위해서 생명줄인 동정맥류 부분은
no touch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혈압도 안 돼요. 그 다음에 혈액 채취도 안 되고 주사 놔도 안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no touch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동정맥류를 만들어요. 이 만드는 수술이거든요. 수술을 하고 나서는 바로 혈액 투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못 하거든요. 동정맥류가 어느 정도 사이즈가, 그러니까 그 혈관의 굵기가 두꺼워져야 되거든요. 그때까지는 바로 투석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1, 2개월 정도 시일이 경과한 후 투석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바로 혈액 투석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수술하고 나서 동정맥류를 만들고 나서는 바로 혈액 투석 할 수 없어요. 어느 정도 혈관이 커야 돼요. 혈관이 크고 나서 우리가 이 혈액 투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동정맥류 이렇게 만들어 놓은 부분을 이렇게 손을 딱 올리잖아요. 이 혈관을 수술해 놓은 부분을 딱 손으로 딱 만져보면 거기에 혈액이 지나가는 느낌이 들어요. 진동. 혈액이 쑥쑥쑥 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진동이 느껴지거든요. 이거를 스릴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매일 자주 이 쓱쓱 혈액이 지나가는 느낌이 있어요. 만져보면 이 느낌이 매일매일 나야 돼요. 진동을 촉진하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매일 해가지고 만져봤어요. 근데 진동이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떤 의미냐? 혈관이 막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진동을 촉진하고 그 다음에 청진기를 여기다 또 대보거든요. 동정맥류 수술한 부분에다가 청진을 해봤을 때 청진기에서도 쑥쑥쑥 하고 이렇게 혈액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요. 이 혈액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측정을 했더니 혈액 지나가는 소리도 안 들리고 진동도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면 뭘 의미한다? 혈관 막혔다. 혈관을 막혔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만져보는 거, 들어보는 거. 그래서 만졌을 때 혈액이 쑥쑥쑥 지나가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약간 전기 통하는 느낌처럼 찌릿찌릿하고 이렇게 혈액이 지나가는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청진기로 그 부분을 들었을 때 쑥쑥쑥 하는 이런 소리가 들려요. 이런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그게 들리지 않아요. 그러면 뭘 의미한다? 혈관이 막혔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혈관이 막힐 경우 촉진도 안 되고 청진도 안 돼요. 이러면 큰일 나요. 자, 그 다음에 투석액은 우리 몸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멸균액. 우리 몸으로 들어가는 거는 반드시 멸균이어야 돼요. 멸균액이어야 하고, 자, 치료 중에 오심구토 증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래서 혈액투석하는 중에 이제 혈압이 좀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혈압이 올라가거나 혈압이 확 떨어지게 되면 환자분들이 이제 오심과 구토, 울렁울렁 거림을 막 느끼면서 증상을 호소해서 오심구토 증상이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투석 전 체중 및 활력 징후 측정합니다. 투석 전에 이 환자의 체중이 얼만큼 있는지, 그래서 얼만큼 체중이 이제 나가는지, 그다음에 활력 징후 측정해서 활력 징후가 안정됐을 때 우리가 투석을 진행을 하죠. 그 다음에 혈관인데 혈관 통로의 개존성 여부. 개존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 동정맥류를 만들어 놓은 혈관 있잖아요. 이 혈관이 막히지 않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든요. 개존성 여부. 막히지 않았는지. 그래서 막히지 않았는지 여부를 보는 거 이거예요. 대표적으로. 진동을 촉진해보고 청진을 해봐서 잡음이 들리는지 요거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동정맥류를 설치한 환자의 주의사항은 요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요게 이제 제가 블로그에 보시면 동정맥류 수술에 관련된 영상이 있어요. 요 영상 한번 보시면 어떻게 수술이 이루어지고 혈관을 이어서 하는지 요런 게 나와 있어서 참고해서 블로그에서 한번 영상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방광염. 요 방광염 시험도 잘 나오죠. 방광염도 시험에 굉장히 잘 나와요. 방광염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방광염은 342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정의를 보시면 염증이거든요. 우리 사구체 신염, 신우신염, 방광염, 다이넬 세 균에 의한 거예요.
세균에 의해서 방광에 염증이 생긴 상태고요. 이 세균 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 세균이 있는데 특히나 대장균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런 대장균이 흔하게 방광염을 일으키는 친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여성, 남성 다 발생을 해요. 방광염은 여성이든 남성이든 다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특히나 여자분한테 호발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유는 남성에 비해 여성의 요도 길이가 짧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세균들이 요도를 타고 쉽게 방광까지 접근을 할 수 있어요. 길이가 짧으니까. 그래서 원인은 요 세균 중에 대장균이 가장 흔한 원인균이고 주로 상행 감염으로 응가, 변에 의한 오염. 그래서 우리 응가를 제대로 잘 처리하지 않았을 때 응가에 있는 대장균이 요도를 침입해서 방광까지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염증을 발생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뭐 요도나 방광경 검사 등에 의한 감염도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원인에서는 요 세균 대장균 요 정도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방광염은 되게 재발이 잘 됩니다. 한번 생기게 되면은 흔하게 재발이 잘 되고요. 아까도 했듯이 남성, 여성 모두 다 방광염 발생을 하는데 여성이 더 잘 발생하는 이유는 남성보다 뭐가 짧다? 요도의 길이가 짧기 때문에 이 대장균들이 방광에 접근하기가 쉽죠. 그래서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흔히 발생을 하고, 자, 증상은 이런 소변에 문제가 생기죠. 빈뇨, 긴방뇨, 배뇨곤란, 요실금 같은 특징적인 방광 자극 증상이 발생을 해요. 빈뇨, 긴반뇨, 배뇨곤란, 요실금, 단백뇨, 혈뇨 이런 것들이 특징적인 방광 자극 증상이죠. 특징적인 방광을 자극하는 증상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소변을 보고 왔는데도 막 시원하게 본 것 같지 않은 느낌. 그래서 이렇게 빈번하게 소변을 보러 다니고요. 그 다음에 긴방뇨 같은 경우도 이제 소변양에 상관없이 소변양은 상관없는데 참지 못하고 막 배뇨해버리는 걸 긴방뇨. 그 다음에 배뇨곤란은 소변 볼 때 막 통증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배뇨곤란. 따끔따끔하고 아프고 그 다음에 나도 모르게 소변이 새어나와버린 요실금 이런 것들이 또 발생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소변 보는데 문제가 생기고 소변에서 나와서는 안 될 단백뇨 그 다음에 혈뇨 이런 것들이 막 발생을 합니다. 염증이 있으니까 식욕부진, 열 당연히 나고요. 배뇨할 때 이렇게 통증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치료 및 간호에 보시면 염증이 있기 때문에 몸에 힘이 없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안정하시고 그 다음에 수분 섭취,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건 방광염, 수분 섭취를 좀 많이 권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염증이기 때문에 항생제 투여하고요. 따뜻한 물로 자욕을 해주죠. 자, 수분 섭취를 우리가 염증이 있을 때, 뭐 방광염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뭐 어떤 염증들이 발생을 했을 때 수분 제한이 없다 했을 때 수분 섭취할 수 있거든요. 부종이 있다면 수분 섭취 제한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부종이 없는 그런 염증에서는 수분 섭취를 권장을 해요. 그 이유는 뭐냐? 수분을 먹어주면은 혈류량이 증가하죠. 그러면 혈액 중에 있는 감염균들이 희석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소변의 희석 등을, 소변이 희석이 되면서, 또 감염균들이 희석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수분 섭취를 권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분을 먹게 되면 혈액량이 증가하고 소변이 희석되죠. 그러면서 감염균들이 희석이 돼서 밖으로 잘 배출이 될 수 있더라라는 거를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뇨생식기계 질환에서는 여기까지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요거와 관련된 문제풀이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가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